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포스코엠텍입니다. 포스코엠텍은 1973년 삼정 P&A로 설립됐고요.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철강 제품 포장 및 철강부 원료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포장과 탈산제 공급, 페로망간 공장, 동판제 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철강 원료 35.2%, 철강 제품 포장 53.9%, 엔지니어링 1.1%, 위탁 운영 9.8%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2,300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 당기 순이익 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포스코엠텍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떤 공시 볼까요, 대표님?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했는데 네. 대규모 법인은 15% 그리고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 30%의 손익구조가 좀 변동될 때 제출하는 공시입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최근 공시가 하나 있었죠. 12월 30날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확정 금액 보도록 할게요. 274억 원. 최근 매출액 2,553억 원에 10.7%에 해당되는 274억 원을 포스코 공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계약 상대방은 이 모회사인 포스코입니다. 최대 주주사고요. 회사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장 설비의 운영에 관한 일괄 위탁 계약이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공장을 포스코엠텍이 일부 공정 처리를 위탁해서 생산한다는 이 계약입니다. 전체 파이는 274억이고 자기 자본의 10.7%이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확정된 매출액을 274억의 절반을 우리가 딱 잘라서 보면 올해 예상되는 부분이 한 135억 정도 되겠네요. 135억 정도가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좀 제출했는데 살펴볼게요. 재무제표는 개별입니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없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만 조금 제출하는 건데 매출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 대비 26.8%가 증가한 3,238억, 26.8%의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 영업이익 163억, 전년 동기 대비 41%가 좀 증가된 163억, 당기순이익 38.8%가 증가된 130억의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했습니다. 회사는요, 손익구조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경영업권이 조금 더 호전됐고 철강 포장량 증가와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과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이뤄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좀 특별한 건 없고요. 네. 회사의 이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그리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개별 기준 잠정 실적이 비교적 견고한 실적 향상을 보였잖아요. 그 비결이 또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이 포스코엠텍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소재 사업이라든지 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관심, 시장의 어떤 관심을 초래할 수 있는 고부가치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영위 사업이 철강 제품의 이 포장이랑 그다음에 페로망간 사업, 그다음에 이 철강 공정의 위탁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철강의 원부자재 가격 영향을 좀 받게 되고 업황에 따른 어떤 영향도 충분히 좀 받겠는데 포스코가 제 기억이라는 거의 한 10년간 불황에 어떤 늪에 좀 빠져 있었죠. 그랬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삼성전자 다음에 포스코 주식이었어요. 워낙 포스코의 주가의 어떤 횡보들이 좀 강했고 회사의 어떤 이 실적 성장 기조가 좀 완연했는데 이후에 철강 이 원부자재 가격이 좀 상승했고 중국산 이 철강 이 가격 이 덤핑에 좀 밀리면서 사실상 많은 업황에 피해가 있었던 건 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2년간 작년부터 철강 가격의 어떤 이 급증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반사, 수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황이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반사 이익이 포스코에서 좀 실적적인 기조를 가져오면서 포스코 엠텍도 실적적인 어떤 견고한 성장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견고한 실적 향상을 보인 이유 얘기해 봤는데 그런데 포스코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추정 가치가 크게 오른 것도 이 실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염호 가치의 상승이 왜 이 포스코 엠텍의 실적에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작년 5월로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 아르헨티나의 포스코가 갖고 있는 염호입니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죠. 소금 호수죠. 여기에 이제 매장량으로 이제 추산되는 리튬이 네, 이 대량으로 이제 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추정 가치가 좀 환산이 됐었는데 처음에 추정됐던 이 가치가 제가 알기로는 1,350만 톤 정도의 염호 생산 가치가 좀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이게 단순한 어떤 기대감으로만 좀 부각이 됐었는데 네, 이후에 이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어떤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향후의 추정 가치도 좀 더 달라진 거죠. 거의 다 톤당 뭐 3709달러에서 지금 뭐 가치율이 30%, 수율이 70%라는 건 대충 생산해도 30%고 정밀 수율 생산하면 70%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매장량에 대비해서 우리가 채산성이라 해서 네, 이 수익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발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수익성이 지금 70%라고 하는 것은 개발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좀 이렇게 볼게요. 태평양 앞바다가 너무 무궁무진한데 네. 여기 아무 때나 빨대를 꽂으면 석유가 나온다? 아니죠. 나오는 데는 있습니다. 나오는 데 그럴까요? 있는데 네. 왜 개발이 됐는데도 네. 정밀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이 투입 비용 대비 채산성, 나오는 매장량이 작다면은 네.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수익성 관점에서 제고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인데 지금 아르헨티나 이 염호의 자체에서는 네. 충분히 채산성과 수율성을 좀 동반한 그리고 이 가치가 좀 무려 이 추산 가치가 지금 뭐 103조 원이라고 좀 다르는데 자, 이게 사실은 좀 너무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뭐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추정되는 어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염호의 가치가 향후에 리튬은 현재 이 배터리죠. 네. 리튬 이온의 핵심 이 소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개발 가치에 따른 이 부가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배당 공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주당 80원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요. 배당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공식 네. 좀 잠깐 볼게요. 네. 어제 현금 현물 배당의 결정을 좀 했는데 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입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고 한 주당 80원을 책정을 했는데 시가 배당률이 1%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가 배당률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죠. 그렇죠. 배당 기준일의 종가에 회사가 결정한 어떤 배당금이 네. 주가에 차지하는 이익률을 이제 대변하는 게 시가 배당률입니다. 약 평가 기준으로 한 1% 정도의 어떤 이 주당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 배당금의 지급 일자를 4월 21일로 좀 예정을 했는데 물론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가 배당률의 산정 시가는요, 명부 폐쇄일 이 거래일 전과 과거 일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한 평균 주가다. 그러니까 7,932원의 1% 정도를 한 80원을 본 건데 네. 이 시가 배당 기준을 이 종가 환산되는 금액의 기준으로 책정했다. 회사는 이 4,164만 2,703주의 자사주 9주를 제외한 후에 주당 배당금을 곱한 수치로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주총에서 뭐 변동될 수 있는데 80원의 시가 배당률은 좀 1%로 결정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과 또 배당 공시까지 보고 왔는데요.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던 거에 지금 좀 더 부연을 좀 할 텐데 네. 지금 이 배당을 최근에 회사들이 많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을 많이 결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해요. 시가 배당률이 좀 적정한 건가? 그렇죠. 그렇죠. 1%. 뭐 최근 시간에 저희가 지난번 다뤘던 종목은 0.3%의 시가 배당률이 있었고
어떤 종목은 또 1.6%, 2%대도 있었고. 그렇죠. 다 다르네요. 근데 시가 배당률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평가 수익률인데 네. 이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 수익률과 이건 별개의 추가적인 어떤 부가 수입원이기 때문에 배당은 사실상 좋은 건데 저는 배당 금액에 대한 배당 시가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크게 말해서는 배당 성향이 높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회사가 배당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100억의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50억 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배당 성향은 5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주당 나눠서 환산을 해봤더니 네. 1,000원에 한 주당 기준가가 1,000원이에요. 근데 한 200원을 줘요. 배당금을. 그러면 배당 성향은 2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1,000원에 20%, 1,000원에 200원 맞네요. 네, 20%죠. 20%네요. 네. 20%의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좀 단순하게 좀 계산해서 좀 이렇다는 건데 네. 그만큼 시가 배당률이 좀 높다는 거는 주당 가치에서의 배정받는 배당의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가 기준의 어떤 수익률이 좀 증가하는 거고 네. 배당의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나눠지는 폭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포스코한테 지금 1.6%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네. 사실상 작년 5월 염호개발 이슈가 단기에 좀 부각됐던 네. 작년 5월 13일 12,400원의 주가를 지금 대비해 보고요. 지금 현재 어떤 기준 주가는 좀 이탈된 금액인데 7,100원을 좀 이탈한 네. 그림이죠. 그럼 전구의 영역에서 보면은 거의 한 80% 가까이 80% 거의 뭐 반토막이니까 한 45%, 40% 이상의 어떤 단기 네. 손실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자, 이 구간인데 사실상 주가의 어떤 시작점을 볼 때 5,000원대 올랐던 종목이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좀 이뤄냈고 현재 6,000원대에 좀 빠져 있다는 것은 다시 50% 이상의 손실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주가가 사실상 상대적 어떤 매물대가 좀 촘촘하기 때문에 네. 당장 주가의 어떤 이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 좀 아닙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회사가 견고한 실적을 좀 내고 있지만 주가의 어떤 추세는 지금 약간 하방 추세에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은 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요.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어떤 의견 부분은 자, 이 부분인데 네.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면 6,200원. 네. 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6,200원이 좀 이탈된다면 5,000원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충분히 좀 열려있기 때문에 비중 관점에서는 6,200원이 매우 중요한 단기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우리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저는 요 구간으로 볼게요. 지금 6,200원을 하회하는 5,500원에서 6,000원 구간 5,500원에서 6,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한 5% 정도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이 구간이 지금 도래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매수해도 물리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5,500원에서 6,000원 구간을 포트 비중 5% 그리고 분할 매수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에 대해서 기업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는 2007년에 설립됐고요.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브랜드 클래시스, 미용기기 브랜드 클루덤, 개인용 디바이스 및 화장품 브랜드 스케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국 대리점, 그리고 국내외 병의원, 일반 소비자로 구성되고요. 클래시스 및 클루덤 브랜드의 관련 소모품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클래시스 48.8%, 클루덤 6.9%, 스캐덤 0.9%, 소모품 43.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누계 매출액 752억 원, 영업이익 402억 원, 당기 순이익은 3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94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견고한 실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 간단하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공시 볼까요, 대표님? 네, 바로 어제였죠.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네.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시 살펴볼게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수도 계약 체결은 뭐냐면 네. 회사를 매각한 겁니다. 계약 당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은 현재 최대 주주인 정성재 외 3인, 가족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수관계인입니다. 양수인은 BCP 인베스트먼트로 좀 추정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네. SPC 특수목적 펀딩 법인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베인캐피탈사의 정성재 외 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좀 매각하는 건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내역은요, 이 양수도 주식수는 3,940만 주인데 한 주당 17,000원. 매각가액은 6,699억. 거의 뭐 6,700억 원에 좀 육박하는 양수도 대금입니다. 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정성재 외 3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전체 지분율은 60.8%인데 베인캐피탈 LP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를 했다. 계약은 바로 어제 체결됐고요. 양수도 금액은 전체 6,699억입니다. 양도인별 주식수는 뭐 최대 주주 그리고 부인과 자녀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계약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잔금을 일시적으로 좀 받겠다. 지금 거래가 종결되는 이 시점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원샷 딜이라고 해서요. 일시불로 잔금을 좀 치르는 거죠.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상의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충족된 날로부터 15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하겠다. 근데 이게 기업결합 신고나 어떤 승인 소요 일정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정들을 좀 고려해서 확정된 날을 거래 종결일에 잔금까지 좀 치르겠다는 거고 거래 종결일에 양수인은 각 양도인에게 양수도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최대 주주의 변경이 확정될 경우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하겠다는 거고 상기 예정 주식수의 비율은 발행 주식 총수에 대비한 비율이다. 네. 전체 6,477만 주 중에서 지금 4천만 주죠. 3,940만 주가 60.4%로 좀 추정되는데 네. 이 부분만큼을 좀 매각하겠다는 얘기고요. 회사는 최대 주주 확정 시 공시하겠다. 그리고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정정 공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네. 뭐 변경 예정 최대 주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중요한 공시는 아니다 판단되네요. 네, 이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을 새 주인으로 맡는다는 공시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창업주 일가의 이 매각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사실은 좀 네. 의아했어요. 네.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네. 사업의 어떤 캐파로 봤을 때 제가 강조드렸던 어떤 성장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외형의 성장,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 성장보다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렇죠. 이건 기본입니다. 100원을 벌었는데 50원을 남기는 회사와 1,000원을 벌어서 10원을 남기는 회사는 차이가 큰 거죠. 그렇죠. 이 차이는 우리가 혼선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의 네. 자산 가치가 크고 부채와 자본 가치에 대한 대비해서 회사의 외형 가치를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상 영업이익률은 10% 미만이다라고 하면 거의 크게 그만하게 먹고 사는 회사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외형은 작은데 50%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면 거의 5년 안에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역량은 커지기 때문에 네. 언제든 변모될 수 있는 요인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의 어떤 판단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클래시스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 어떤 매출이 최근 3분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752억의 매출을 했는데 벌써 350억인 절반을 뛰어넘는 402억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왜 이렇게 수반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거의 뭐 피부 미용 관련된 어떤 의료기기 시장은 거의 뭐 독점적으로 클래시스가 맹위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 뭐 혹시 클래시스 관련된 브랜드 좀 뭐 잘 아시는 거 있나요? 저는 제가 피부과를 자주 가거든요. 네. 이제 좀 얼굴을 좀 네. 작게 만들고 싶어서 슈땡땡이라고 그 브랜드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브랜드군이 지금 네. 시중에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 몇 번 가보면 네. 고주파 기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네. 레이저 기기 여러 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제가 많이 봤을 때 클래시스라는 이 브랜드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매니아층에서만 활성화된 어떤 이 수익군인가라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고 이게 전 세계 70여 개의 어떤 대리점을 부여하고 현지 판매처를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가는데 저는 이번 양수도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이 향후의 회사 가치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베인캐피탈이 최근에 어떤 그림들이 네. 과거에 휴재를 2017년도에 인수했다가 최근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면서 GS 컨소시엄에 매각이 좀 됐죠. 그렇죠. 자, 이런 행보가 기업 가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대목이죠. 네, 그런데 이 베인 캐피털에 매각을 하더라도 정성재 대표와 배우자는 10% 넘는 지분을 매각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보유의 이유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간에서는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이게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좀 아마 사례를 봤을 거예요. 베인 캐피탈이 휴젤의 성장 가치, 외형 가치, 기업의 가치를 네. 무려 확장시키는 어떤 역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어떤 이 교도부를 마련한 어떤 이 사업적인 역량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네. 지금 클래시스가 거의 국내에서는 이 독보적인 어떤 의료기기의 어떤 시장은 좀 점유해 가고 있지만 네. 확장세를 좀 공략한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중국 시장의 문턱을 좀 넘어야 되는. 그렇죠. 사실상 이 시장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막대하게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 요코라고 하죠. 네. 많이 유입된 현상은 없지만 원래 압구정역 쪽에 계속 지나가다 보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형외과에 중국인들이 거의 맞아요. 뭐 그쪽 일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련된 관광 상품도 있었고 KBT 맞아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중국 시장에서 어떤 폭발성을 좀 갖는다. 또는 중국 시장에서 어떤 역량을 확보하는데 네. 베인캐피탈이 어떤 기업 가치의 확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이 좀 있다면 네. 클래시스의 어떤 외형 가치는 현재 기업 가치보다 충분하게 발전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보유 지분들을 좀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의도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클래시스를 인수한 베인 캐피탈이 카버코리아와 휴재를 인수한 후에 기업 가치를 확장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시스의 성장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지금 오늘 종가에서는 한 15,300원, 1.3% 정도 상승하면서 네. 사실 오늘 주가의 어떤 후풍에 의해서 어제 뭐 급락 좀 나왔는데 네. 오늘 베인캐피탈의 어떤 인수가 발표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상 오늘 주가의 상승률이 좀 둔화됐죠. 그렇죠. 1.3%뿐이 안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싱거운 것 아닌가 네.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유자 관점에서는. 근데 중장기 관점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히 좀 판단한다면 베인캐피탈의 어떤 인수는 당장 인수를 매각을 하겠다라는 어떤 시초부터 기대감을 형성되면서 주가가 수반된 게 아니라 네. 너무 쉽게 너무 갑자기 인수가 좀 결정됐다는 거죠. 재료의 소멸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향후의 중국 시장의 어떤 공략과 관련된 내용들, 기업 가치의 어떤 변형을 초래하는 외형 확장들이 좀 본격화된다면 충분히 클래시스는 상승의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이고요. 네. 작년 8월 기점에서는 주가가 최고가였던 27,200원, 8월 19일 날 수립된 이후에 단기 22,000원대까지
그리고 17,000원 정도를 보여주는 요 구간까지 주가는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걸쳐서 지금 16,000원까지 좀 이탈된 지금 4번에 걸쳐서 좀 지속적인 어떤 이 하방 경직성 차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회사의 외형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어떤 실적을 좀 이끌어냈는데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 관점에서도 충분히 실적적인 영향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됐는데요. 네. 조금 놓고 볼게요. 지금 네. 추세 구간에서는 16,000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시그널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수의 어떤 변동성, 낙폭 과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본 기준에서도 낙폭이 너무 심화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으로 좀 본다면 13,100원이 중대한 단기 일봉상의 어떤 중장기 지지점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13,000원에서 14,5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500원에서 15,500원, 14,500원에서 15,500원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의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000원에서 14,500원을 적극적 매수 구간, 그리고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14,500원에서 15,500원은 포트 비중 5%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는 1991년 1월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업지원제도 1호로 설립됐고요. 199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주력 매출인 매니지먼트 사업은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소속 아티스트들이 개별 출연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광고 영업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93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당기 순손실 2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나 당기 순손실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판타지오 기업 정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네, 판타지오 지금 이 고심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주가 가치가 크게 네. 희석이 좀 됐고 그리고 감자까지 결정을 좀 하면서 2월 4일 날 이 감자의 주권거래 정지가 좀 해제될 예정인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가 또 좋지 못한 공시가 좀 있었죠.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먼저 살펴볼게요. 1월 27일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회사가 상장 폐지 적격성 심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자로 인해서 이 감자 기준일로부터 이 변경 상장 절차를 위해서 이 거래 정지 기간을 좀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월 4일 날 감자 주권의 변경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거래가 좀 될 예정인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의 사유 발생에 대해서 공시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최근 매출액 234억 그리고 영업이익 17억, 당기 순손실 207억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좀 이 연결 기준에서 흑자 전환했는데 네.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는 작년에 28억보다 좀 막대한 손실이 나왔죠. 207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좀 기록하게 된 겁니다. 개별 기준의 실적 볼게요. 자, 연결과 개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연결은요,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 회사의 모든 재무사항을 같이 합친 거죠. 네. 내가 있고 밑에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다.
관련된 종속회사의 어떤 지배구조를 갖는 회사가 관련된 매출 실적이나 손익구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합쳐놓은 게 연결 재무제표고요. 개별은 종속회사를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회사에 대한 이 재무 상황을 좀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 네. 개별 재무제표 보면 매출액 아까 연결 기준에서는 23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개별은 오히려 작습니다. 102억입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 11.6%가 좀 증가됐고 영업손실 16억. 아까는 당기순이익 연결 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영업이익을 냈는데 개별 기준에서는 영업손실이죠. 32.6%가 좀 감소했습니다. 당기순 손실 210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9.2%가 크게 증가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의 이전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됐고 자산이 크게 손상차손, 자산이 손상됐다. 네. 자산의 가치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이사회 결의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률은 결손금 보존을 위해 진행한 자본 감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단기의 자본 잠식은 해소가 될 예정이다. 내용을 좀 볼게요. 회사는 지금 당해사업년도 기준에 52.2%의 자본 잠식이 있습니다. 50%가 초과가 된다면 네.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건데 최근에 감자를 했어요. 감자가 올해 1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자에 따른 어떤 재무 구조가 바뀌는 시점은 바로 올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는 단기, 즉 2022년도에 자본 잠식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 사업년도에 법인세 비용을 뺀 이 손실률이 몇 프로냐. 당해 사업년도는 2021년도, 그 다음에 직전은 2020년도, 그 다음에 2019년, 21, 20, 19년도 3개년도 중에서 50%가 두 번 해당되면 네. 관리 종목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면 2019년도에도 50%가 초과됐고요. 작년에는 50% 미만이었죠. 13.2%. 올해는 66.4%.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 이슈가 좀 부각된 겁니다. 최근 3개년도에 대규모 손실 두 번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숙제요. 2020년도에도 50%가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상장 맞습니다. 폐지 예. 심사 대상이 관리 되지 않을까요? 종목에서 네. 2020년도에도 50%를 초과하면 네. 대규모 손실이 나온다. 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43년도 영업손실까지 볼게요. 네. 우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또 관리 종목 지정 사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손실, 2021년도에도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2개년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까지는 네. 문제는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타지의 경우에는 네.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좀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법차손 50%가 초과됨에 따른 이 사업년도 두 개에 해당됨으로써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네, 이 관리 종목 지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시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주권 감자를 결정한 이후에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고 또 4일에 정지 해제가 되잖아요. 네. 이 공시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네. 다뤘던 공시메이트에서 다뤘던 몇몇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UIL의 경우에는 내부 결산 시점, 네. 관리 종목 지정 또는 네. 상장 폐지 사유 공시가 나가고 나서 다음 날 하한가만 졌죠. 그렇죠. 제넨바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급등했던 좀 이상한 어떤 이력이 좀 있었지만 네. 아직 이 공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관리 종목 지정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3분기까지 대규모 영업 손실이 해증되지 않는다면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우려가 좀 있었다. 그 공시가 나가면 그만큼 파급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주당 지금 나와 있는 게 86원에 네. 감자전 주가가 86원이었어요. 네. 지금 10대 1이니까 기준가를 산정하면 우리가 860원의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860원에 다시 하한가를 맞는다면 네. 한 주당 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인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사의 어떤 이 시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억 4,600만 주에서 네. 감자 후에 6,460만 주로 주식수가 감소되고 시가총액은 지금 556억이라서 시총에는 어떤 변동은 없죠. 그렇죠. 시총을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주식수가 좀 줄어드는 건데 줄어든 주식수에서 낙폭이 커지면 시총의 감소 요인이 네. 크다는 관점에서는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될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결산 시점의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사실상 중대한 그렇죠.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일 시초장에서 좀 약세를 좀 면치 못할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탈출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저가의 네. 회사가 가벼운 구간이 됐다고 해서 매수의 길을 보는 착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만 부각된 게 아니라 이게 감사에서 인정을 또 받아야 돼요. 네. 감사 리스크도 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대규모 손실, 그리고 손상 사손의 어떤 기인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감사 의견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과 메타버스 신사업도 또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일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네. 오늘 어제자 네. 관리 종목 지정 공시가 없었다면 관련된 기대감을 줬겠죠. 메타버스 사업도 하고 토큰 사업도 해가지고 그렇죠. 2월 4일 날 주권 거래가 좀 제기가 되고 네. 시초가에서 또 모멘텀을 좀 만들어서 단기간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됐었는데 어제 이 공시가 사실상 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 아닌 거죠. 관리 종목이 바로 앞에 가는데 네. 주가가 상한가에 간다? 이걸 사야 된다? 자, 이게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반대의 관점에서는 자산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회사는 지금 사실상 직전 연도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250억 정도를 좀 조달했거든요. 네. 관련했을 때는 엔터 사업을 좀 더 육성하고 컨텐츠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자금이 지금 코스닥 상장사였는데 지금 코스닥 상장사가 아니라 네. 이거였습니다. 지금 회사가 KNT 1호 사무투자합자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골드퍼시픽의 최대 출자자예요. 네. 최대 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하면은 골드퍼시픽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역량이 조금 더 좀 말이 안 되게 사업의 어떤 자금 조달의 어떤 성격과 다르게 어떤 흘러가는 이 형국이 네.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짧게 이제 투자 전략 향후 전망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차트 지금 보면요. 네. 86원이에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네. 이게 뭐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216원짜리라고 하더라도 86원이면 이게 이런 주가는 제가 뭐 거의 정리매매 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주가잖아요. 이게 제가 보유자 네. 관점에서 속상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네. 이거는 주가가 사실은 뭐 정리매매 수준의 주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자가 됐다는 건 주식의 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유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이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증자의 어떤 효과가 좀 있다면은 지분 가치는 너무나 많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의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 보유자 관점에서는 만약에 시세를 좀 분출해 준다면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타지오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